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긴 연휴를 끝낸 우리 금융시장, 오늘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급락하면서 출렁거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이어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얼어붙었는데요. 경제허준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 정신없이 많이 바쁘셨죠? 예, 뭐 충격의 수요일 그런 얘기가 충격의 나와. 수요일, 뭐 검은 수요일. 그러니까요. 저 지금 뭐 시장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노심초사, 뭐 풍전등화 네.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 연휴를 보내면서 네. 우리는 장을 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가까이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나 일단 지켜봤고 네. 그게 사실은 보통 뭐 우리하고 이제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하루로 본다면은 오늘은 그거를 몰아서 다 한 한꺼번에 번에 오늘 덮친 쏘는 거예요. 날이어서 이게 어떻게 시장이 튈까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시장을 노심초사하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얼마나 출렁거렸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사실은 마감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오늘요 2,405로 마감했는데요. 무려 59.38포인트 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 엄청난 하락이고요. 2,410선이 붕괴됐고요. 자칫하면 2,400선까지도 붕괴될까 싶을 정도였고요. 예. 코스닥도 807로 마감했고요. 33.62포인트 떨어졌고 무려 전일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4%입니다. 예. 한마디로 진짜 충격의 하루, 검은 수요일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 미국의 연준의 이 금리 발표가 생각보다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뭐 단순히 동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동결한 이후에 발표된 점도표. 그러니까 그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난 앞으로 이렇게 예상할 거야라고 자기가 점을 찍거든요. 네. 그 점도표가 공개됐고 여러 가지 성명서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속사를 까보고 보니까 아이고 이런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가 고금리로 사실상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네. 시장에서는 그 충격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건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고금리 기조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네. 하니까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덩달아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네. 근데 얼마나 올랐냐면요. 단기물 당연히 오르지만 금리에 당연히 직격탄을 받으니까요. 장기물까지 같이 오르는 게 기현상인데 10년물이 현재 불월과 열흘 전만 해도 심리적 저항선을 4.3으로 봤습니다. 예. 금리가요. 네. 근데 지금 4.4를 터치하고 이틀 만에 4.5를 돌파하더니 그 단기간의 심리적 마지막 저항선이 4.7로 봤는데 네. 4.8도 넘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채권 시장이 굉장히 위기구나. 그럼 결국 금융 시장이 불안하구나 하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얼마나 센 거야, 뭐 약한 거야를 이제 보기 쉽게 만든 지수가 있는데 달러 예.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을 돌파했어요. 작년 11월인가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최근 한 며칠간 그나마 약보합으로 유지했었는데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한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게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게 정치 이슈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까지 또 예. 겹쳐가지고. 아니, 그럼 정치 뉴스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사실은 그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연방 정부가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 그 사태가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은 거죠.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임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산 통과로 셧다운 위기는 넘어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소위 그 임시 예산 통과에 말 그대로 협상파였던 의장이 공화당 측의 이제 주도로 뭐 민주당 협조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임이 되면서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일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음번 이제 이건 임시 예산이니까요. 네. 45일짜리 본 예산이라든지 추후의 정부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겠구나 하는 이 강력한
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소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 건데 이 먹구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금 미칠 거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흔히 쓰이는 용어로 긴축 발작. 예, 긴축 발작이라는 용어를 좀 가끔 씁니다. 영어로 하면 테이퍼 텐트럼인데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금융시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발작적인 경기를 일으킨다라는 말인데요. 네. 이제 우리는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게 예를 들면 환율이죠. 네. 우리 환율이 오늘 2023년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연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었는데 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으로 오늘 1360선을 돌파해가지고요.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거 작년 말에 가장 안 좋았을 때 1400선까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단을 하는 정도까지 위기감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장에는 이 긴축 발작이죠. 테이퍼 텐트럼 중에서 환율이 일단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오늘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증시는 어느 정도 직격탄을 맞았냐면 9월 달에만 해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2조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을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까지 매도세가 셌거든요. 오늘 거기다가 폭탄을 더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졌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만요. 33bp 금리가 올랐어요. 10년물이요. 이것도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 만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시장에 정말 그 불안감이 이거 뭐 시장 그 참여자들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물건을 거래하다가 말 정도까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장중에 거래하다가 멈춰 할 정도까지 너무 심하니까 채권 매니저 사실 메신저가 난리가 날 정도까지 시장이 이제 급냉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변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갈 것 같고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증시, 채권, 환율의 트리플 약세, 긴축 발작이 이 시장에 굉장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 같은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가계부채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항상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이기도 했는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걸로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가계부채는 늘 우리 경제의 큰 짐이자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방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 대화, 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가계금리가 또 늘고 있다고 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뭐 평소에 느끼는 위기감의 2배, 3배죠. 안 좋은 일이 더 생긴 거예요.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당국도 가계부채 관련한 통계를 냈지만 이번 통계는 이제 즉 IMF가 조사한 건데 외국에서 발표한 건데 얘네들이 보기에도 한국 니네 이상하다 이거죠. IMF가 가계부채, 민간부채 통계를 잡는 나라가 26개국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그 26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었나인데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고요. 증가 속도가 무려 26개국 중에 1등입니다. 사실상 세계 1등이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우리만큼 늘어난 나라는 없는데 그나마 늘은 나라가 뭐 슬로바키아, 일본, 요르단, 룩셈부르크 등이 조금 올리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우리는 2자릿수입니다. 16% 올랐고요. 가계부채 증가세가요. 그리고 주요국들은 사실 증가가 아니고요. 감소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IMF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는 많이들 늘었어.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바로 늘어난 소득으로 가계부채를 갚더라. 그러면서 정상 범위로 내려가더라. 그런데 한국 니네는 보니까 5년 전에 가계부채가 GDP 대비 92%였는데 지금 뭐야 108이라고?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부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너네 왜 그래? 라고 요소를 따져보니까 역시 범인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는 줄여야 될 때 고금리 딱 선언되고 나니까 바로 줄여가면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꺾였는데 꺾이면서 거품 빼기를 제대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오히려 빼줘야 될 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채권금리 이렇게 날아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때문에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게 기이한 현상이다. 세계 1등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정말로 큰 사이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만 심한 게 아니잖아요. 기업부채, 정부부채 지금 온통 다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치를 들이대더라도 다 안 좋습니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자영업자 연체율, 기업부채 연체율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냐. 전체적으로 부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초여서 또 무역수지 지표도 살펴보게 되는데 9월 무역수지가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인데요.
이제 문제는 또 반복인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멘트가 이 또 반복에 대해서 시장과 동떨어진 멘트가 나와서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달별로 당연히 무역수지 발표를 하죠. 이번에 이제 1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수출은 546억 불.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아직 감소입니다. 네. 4.4% 감소해요. 이게 지금 뭐 감소가 멈췄거나 증가가 아닙니다. 예, 감소입니다.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네. 4.4% 감소했는데 수입액이 509억 불로 전년 대비 16.5% 감소. 즉 뭐 수평 비용은 어렵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4배 이상 수입이 감소했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은 더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흑자인. 어쨌든 수출 부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야 흑자인데 좋은 흑자가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여기에다 대고 다른 소리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감소세가 줄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네. 품목별로 보면 석유나 화학 제품 말고는 반도체도 최근 10개월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아.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제일 나아. 최근 몇 달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뭐 저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 수출도 생각해 보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발표는 이겁니다.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변곡점이 보인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죠. 변곡점이 온 것도 아니지만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 정부 발표인데. 변곡점이 아니라 그렇죠.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말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경제도 심리니까요. 국민들이나 이 경제 주체에게 보내는 그나마 네. 긍정적인 심리 메시지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쭉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지금 정말로 낙관론에 빠져서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인 거잖아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등이 되려면 U자 반등이거나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저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감소 중입니다. 아직도 네. 지하실에서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예. 중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U자나 V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L자 침체형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한참 다수입니다. 동안 이어질 걸로 바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낙관론을 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뜨아한 상황이고 잘못된 전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황형 흑자라는 건 지금 4달째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의 수출액과 이 정도의 수입액은요. 2년 전 수치보다도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불황형 흑자라는 이 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지적하지만 사이즈, 양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쪼그라든 게 지금 펴지지가 않고 계속 규모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활력을 잃고 있는 바이탈 사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을 보인다. 예. 이게 굉장한 문제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다 난데없이 낙관론을 펴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정부가 크게 오판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대책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걱정할 소식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또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은 좋은 소식도 저도 들고 나오고 싶은. 네. 이번에는 또 세계 네.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편입이 불발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나의 수치로 좀 편하게 보려고 만든 합성한 수치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사과값, 수박값 이런 걸 합쳐서 그냥 과일 지수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예. 되는 거죠. 사과 물가는 내가 알고 있지만 과일 전체가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이걸 보기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는 것처럼 각국 정부의 국채에 관해서 어느 나라 국채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이런 금리 변동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국채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기 쉽게 만든 지수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3대 지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세계 국채 지수 이름이 WGBI인데요. 예. 여기에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 같이 선진국이고 왜 사이즈가 안 들어가 큰데 왜 안 있을까요? 들어가 있을까? 그거 자체도 의아한데 주요 나라 사이즈 되는 나라 중에서 여기에 편입이 안 된 나라는 우리하고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일단 얘네들 얘기는 그겁니다. 이 지수 관리하는 쪽에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관리하는데 그 밑에서 보면 야 니네들 너무 시장이 폐쇄적이야. 그리고 너무 접근이 어려워. 그리고 뭐 세금도 복잡하고 뭐 제도도 복잡해. 네. 그러니까 니네는 지수에 못 넣겠어. 껄끄러워 이거였는데 이번 정부가 우린 야심차게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자 관련해서 세금도 깎아줄게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 계좌 복잡하지 않게 국제 통합 계좌 있으면 그거 우리 그대로 인정해 줄게요.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 다 개선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장벽을 다 낮춰주고 우리도 지수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지수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지표로 만든 가상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진짜 실물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일 지수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만들면 예. 그 과일에 수박, 사과, 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시장에 가서 네.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죠. 수박 하나, 사과 2개. 네. 그러면 이 바구니를 들고 있다면 과일 지수하고 이 바구니의 값은 똑같이 연동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도 지수에 들어가 있는 비중대로 그 나라에 있는 채권을 그대로 맞춘 상품이 엄청 많아요. 즉 우리나라 국채가 그 지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지수를 추정하는 수많은 세계적인 금융 상품이 실제로 과일 바구니에 담듯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야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네요. 그 자금을 90조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편입이 됐다면 세계 국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에서 2.5% 비중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이즈를요. 네. 그것만 해도 실제로 유입되는 자금을 90조 정도로 추정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큰 이슈였는데 그런데 왜 불발됐을까요? 불발이 됐어요. 정부가 그렇게 야심차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근데 이제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제는 기대감을 줬어요. 정부가 이번에 될 것처럼. 그게 시장에 오히려 거꾸로 충격을 주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 미국 금리차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나가지 않을까가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고민이었는데 예. 이때 만약에 이 뉴스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자금 유입의 호재죠. 네. 우리 국채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도 굉장히 건데. 안정판이 되는 좋은 뉴스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이게 떨렁 9월 27일 현지 시간 발표로 불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 혹시나 하면서 기댈 수 있는 어떤 그 흑기사가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기대감을 준 거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안 될 거 그동안 뭐 제도 개선 다 된 것처럼 예. 왜 이렇게 군부를 뗀 거야라고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업계에서는 비판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큰 뉴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보도들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불발된 게 큰 네. 뉴스예요. 그런데 1년에 2번 결정하거든요. 예. 9월, 3월. 다음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트라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 국채 지수에 넣을지 말지를 우리는 지켜보겠어라고 하는 게 관찰 리스트입니다. 예. 관찰 대상 리스트에는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보통 2년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또 희망찬 기대를 해보지만 네. 어떤 시장의 장벽을 또 걷어내줘야 할지 어디까지 양보해줘야 할지 좀 제대로 접근을 해서 줄 건 주고 확실히 받을 건 받아가면서 정부가 제대로 좀 시장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한국 경제 어디서부터 좀 숨통을 터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가계부채도 그렇고 이번 채권 문제도 그렇고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엇박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이야 그러면 그냥 모든 정책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예. 시장이 그 질서 내에서 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가고 예. 왼쪽이면 글로 가야 되는데 네. 가계부채 문제야라고 하는데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로 풀어가지고 가계부채 한쪽에서는 늘려주고 있고요. 채권금리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걸 불발시킨다든지 이런 예.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통일성 있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네,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 후토크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경제 엇박자가 문제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면 그나마 숨통을 좀 틀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금리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금리야. 그러면 시장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아픔이 있더라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실제로 주담대 금리가 한동안 낮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주담대를 받는 게 부담이 없어서 최근에 주담대가 뭐 달에 조단씩 늘어가면서 네. 가계부채를 가중시키는 이런 5대 엇박자들. 은행 뭐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엇박자 정책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서 저 부서 또는 뭐 이 팀 저 팀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시장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밀고 한쪽이 땡기고 양쪽이 네. 땡기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무정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컨트롤 타워가 관리를 좀 이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도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당국에서 모이긴 모였습니다. 비상 모니터링 네, 회의를 했더라고요.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물을 걸 잡아야 되는가? 환율 시장을 잡자. 네. 거기 하나 잡자라든지 뭐 채권 금리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뭔가 좀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타겟을 되는데 잡아서. 예. 아직도 어디를 첫 실마리를 잡아갈지 조금 헤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소식까지 살펴볼게요. 네.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한도 없앤다고 네. 하는데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좀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금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미국 금리, 미국 채권, 한국 환율, 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은행채, 예. 뭐 가계부채 다 꼬리를 네. 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김진태 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 네. 때 그게 이제 자금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자금 시장 경색을 갖고 왔어요. 불러왔었죠. 시장에 돈이 싹 말라가는. 예.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서 어디에 투자를 못하고 회사채라든지 저 채권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시장에 네. 돈이 말라가는 사태가 생겼었거든요. 그때를 잘 더듬어 보시면 돈이 말리기도 말랐지만 위험하니까 낮은 등급의 투자 상품에 회사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사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이 멈추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뭘 샀냐면 주로 야 믿을 거는 안전한 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안전한 데 쏠렸어요. 그게 네. 어디냐면 일단은 한전채. 한전이 작년에 적자가 심했거든요. 네, 그랬죠. 한전채가 근데 적자 때문에 발행 물량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전채가 계속 발행되니까 거기에 자금이 다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등급에 몰리지가 않고 자금은 돌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도 우리도 돈 없는데? 라고 해서 작년에 은행채도 엄청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은행채 한전채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자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전은 멈출 수 없고 그러니까 은행채를 작년에 발행 제한시켰습니다. 예. 야 은행 너 채권 만들지 마. 발행하지 마.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못 마련하니까 예금 금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은행에 돈 맡겨주세요. 금리 많이 줄게요.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금 금리 관련해서 수신 경쟁이 엄청 셌었거든요. 그런 금리 상품들이 관련해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 지금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은행이 돈 마련해야 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수신을 높여야 되는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잘 보세요. 예금 금리가 높아져서 높은 금리로 예금을 수신하면 은행은 그걸 다시 대출할 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금리 상승이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부채 관련해서 위험한 차주들에게는 부담이 더 가중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수신 경쟁에 들어가는 게 딱 보이니까 정부가 아유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은행채 발행 제한했던 거 풀어줄게라고 해서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금 금리 같은 거 올리지 말고 채권 발행해서 돈 마련해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럼 자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 네. 어떤 부작용 굳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죠. 네. 그럼 은행채로 투자하면 안전한데 누가 PF 같은 거 2군, 3군에 몰려 있는 자금에 돈 쓰겠습니까? 한쪽에선 당연히 회사채라든지 안 좋은 ABCP 같은 쪽에서는 또 자금 경쟁이 오지 않을까라는 또 한 번 모니터링을 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풍선 효과네요. 풍선 효과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또 풍선 효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 그래서 뭐야라고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다 이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게 다 미국발 금리부터 시작해서 또 그 팬데믹 때 많이 풀렸던 돈이 흡수하는 이 고긴축 경제에 들어가니까 네. 다양한 데가 다 일맥상통하지만 이렇게 쭉쭉 긴장감이 가져가면서 쭉 몰려드는구나. 예. 어려운 말 그대로 고금리 긴축이 장기화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캐치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경제까지 네. 같이 어려워진 상황. 다음에 뵐 때는 어디서든지 좀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